요즘 정말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이 습하고 더운 날들을 피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이어질까요? 방기선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덥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푹푹 찌는 더위,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열돔 현상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우리나라 그 폭염의 원인이 열돔 현상이죠. 열돔 현상이라는 것은 지상 한 5에서 7km 높이에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두면서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티베트 상공의 뜨거운 고기압의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고요. 지상으로는 북태평양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만들어지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인데요.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공기가 마치 반구형 지붕, 그러니까 돔이죠, 돔. 네. 돔에 갇힌 듯 지면을 둘러싼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 열돔입니다. 열돔 현상은 이제 미국과 아시아 등 주로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미국 서북부,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살인적인 폭염도 바로 열돔 현상이었죠. 음, 이 뜨거운 열돔 현상, 얼마나 더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이번에 열돔 현상은 끝났습니다. 음, 제6호 태풍 인파가 중국으로 상륙해서 산둥반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티베트 쪽으로부터 들어오던 그 상층 뜨거운 공기를 차단해 버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계속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직접 북상에 올라오는 경우만 없다면 8월 중순까지는 33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중순까지는 이 무더위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여름 폭염 일수가 열대야가 13일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떤 수치인가요? 서울 같은 경우 7월 평균 기록을 넘어섰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아, 서울 같은 경우는 33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13일이고요.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 일수는 14일입니다. 근데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의 기후 평년 값을 보면 서울의 7월 폭염 일수가 8.7일, 열대 일수가 12.5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 이틀 남은 오늘 현재 폭염 일수가 오히려 7월 평년보다 4일 이상, 열대 일수도 1.5일 이상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올해 유독 장마가 좀 짧게 끝났잖아요. 이것도 아마 폭염이 길어지는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봅니다. 음, 우리나라가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 1994년입니다. 근데 이때도 장마가 7월 11일, 7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장마가 일찍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마 일찍 끝난다는 것은 결국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가 일찍 끝나면 그 해는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올해 음. 같은 경우에도 7월 20일에 장마가 끝나면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정도 장마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폭염 일수라든가 열대 일수가 평년보다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웠던 때가 최근에 2018년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습도가 높아져서 더 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6호 태풍 인파, 8호 태풍 네파탁 영향으로 이 열돔 형상이 좀 더 빨리 깨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6호 태풍 인파로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열돔 현상은 깨졌습니다. 음, 이게 이제 태풍 인파가 중국에 상륙해 북상하면서 티베트 고기압에서 들어오던 상층에 뜨거운 공기를 차단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열돔 현상은 사라지고요. 또 일본의 상륙한 8호 태풍 네타팍이 동해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고기압 세력을 약간 축소시켰습니다.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6호 태풍 인파가 발해만에 위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층 쪽이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지난주에 소나기가 없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장마가 끝나기 전에 있었던 7월 중순의 날씨하고 좀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때보다는 이제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8월 중순까지는 이 무더위와 함께 견뎌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 장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 역시 한때 최고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요. 서유럽은 폭우로 인해서 홍수로 최소 2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의 원인,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박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이 정말 나타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더 한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지구온도가 1도 높아졌다, 뭐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도 차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사실 우리가 1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뭐 이 스튜디오만 해도 지금 현재 이곳 온도가 뭐 26도냐, 25도냐, 27도냐 직접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1도라 할지라도 물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0도하고 1도, 99도하고 100도는 완전 달라지는 그런 그렇죠. 온도잖아요. 맞아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온도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1도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을 뿐더러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1도는 이제 평균 기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기온 1도가 얼마나 큰 차이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네. 1980년대 같은 경우에 연평균 기온이 이제 12.2도였습니다. 12.2도요. 네, 2010년대는 연평균 기온이 13.1도였고요. 0.9도 차이거든요. 네. 얼마 안 나는 차이 같은데 폭염일수를 살펴보니까 80년대에는 폭염일수가 9.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는 이게 14.9일로 늘었고 열대야일수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4.1일이었던 게 2010년대에는 9.9일로 거의 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2015년에 파리협정을 통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묶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네. 3년이 지난 2018년 당시 이제 우리나라 송도에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선 2도로도 부족하다. 이거를 1.5도 이내로 묶어야 한다라고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뜻을 모으게 된 겁니다. 자, 그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되길래 1.5도와 2도 차이가 얼마나 크길래 CG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불과 0.5도 차이 때문에 식물이나 곤충뿐만 아니라 척추동물의 멸종 위험이 2배에서 3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인구 수 같은 경우에도 0.5도 상간에 1,000만 명이 더 피해를 입느냐, 덜 피해를 입느냐라는 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요. 이 농작물의 재배지가 북쪽으로 81km씩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더워지니까. 자, 그런데 이게 재배지의 위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느냐. 감자를 예로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자의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1도가 올라가면 11%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쌀도 문제인데요. 정부가 이제 몇 년 전에 합동으로 기후변화 보고서를 펴낸 적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어떤 우려가 담겼느냐. 이번 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벼 생산성은 25% 넘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25%면 엄청난 양인데 이걸 다 듣자 하니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결국엔 우리의 생존에까지 위협을 준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생존이라는 문제 어느 정도냐면 이 벼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날이 더워지면서 벼가 빨리 자랍니다. 빨리 그렇죠. 자라는 게 근데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빨리 자라거나 혹은 과도하게 성숙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벼의 생산성이 20%대, 지금은 이제 70%인데 이제 20%대로 낮아진다는 것이고 감자나 벼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이야기인데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은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서 네. 지금은 1980년대 대비 반토막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도로 묶자라고 했는데 상승을 1.5도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지구가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소의 박기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 그리고 포항공대 또 스웨덴의 스톡홀름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연구를 해서 밝혀낸 그런 성과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그쪽의 바닷속에 미세조류가 늘어나는데 이 미세조류가
구름의 입자, 알갱이를 만드는 가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밝혀낸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디메틸황을 뿜어낸다는 거였는데 구름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달구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햇빛을 가릴 수 있죠. 그리고 네. 구름이 이제 비나 눈으로 내리게 되면 열을 식힐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셀프 힐링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말이죠. 이게 셀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간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달라져 왔냐 역시 저희가 이제 CG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 그래프가 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정말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이라는 것을 활용한 이후부터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극단적으로 봤을 때 자연적인 기온 변화가 만 년에 약 4도 정도가 상승했는데 인간 활동에 의해서 100년 만에 1도가 상승했다는 건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없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서 기온이 상승을 한다는 건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온실가스를 이야기를 할 때 맞아요. 우리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4분의 1은 바다가 4분의 1은 육지가 품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의 2분의 1만이 이제 현재 대기 중에 떠도는 것인데 문제는 자연이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 맞아요. 티핑 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양의 되먹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표를 같이 보시면 더워지면서 해빙이 녹고 그리고 만년설이 녹습니다. 그러면은 네. 흰 얼음이 검은 바다로 변하고 만년설이 녹으면 갈색의 토양이 나오죠. 검은색, 갈색 햇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육지 위에 있는 만년설 녹으면서 땅 더워지고 바다의 해수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점점 다시 기온이 올라가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문제는 뭐냐? 이산화탄소라는 것 자체가 열을 품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그 열을 또 다시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품어낸다는 것이죠. 아,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빙하가 원래는 빛을 반사해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었고 녹으면 또 그것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또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많은데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안책을 내놓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와 있죠? 일단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 EU가 내놓은 핏포 55라고 하는 이 법안 패키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올해 안에 이제 유엔에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로 하겠다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EU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담은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핏포 55. 아, 였군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목표치만 담긴 것이 아니라요. 수천 페이지의 법안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꽤나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이걸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로드맵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천 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특히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이제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것인데요. 이 역시 주요 내용을 일단 이렇게 저희가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냈느냐를 따져서 그거에 맞춰서 비용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EU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 돈을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R&D에 돈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신기술을 도입해야 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EU 지역 영내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아니 뭐 다른 나라 기업들은 마음껏 값싼 석탄 태우고 뭐 하고 하면서 제품을 만드는데 우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단가를 높이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불만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를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으로 이끄는 게 바로 이 법안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나라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안타깝게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선언 외에는 구체적인 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또 당장 EU나 미국이 내놓은 것처럼 강화한 2030년 감축 목표 역시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이야기했던 그 2도씨로 묶자고 하는 파리 협정 이끌어낸 사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도도 모자르다 1.5도 이내로 묶어야 된다라는 뜻을 합친 사람 역시 IPCC의 의장이 이회성 의장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도 했죠. 정말 기후 위기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줘 왔었고 앞으로는 더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수치를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그 수치보다도 이 목표를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가? 그 로드맵의 내용에 뭐가 담길 것인지 좀 앞으로 눈여겨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막막한 상황이고 암담한 상황이네요. 박상욱 기자와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